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 윤리학 6주차 수업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 대상 연구 윤리인데요. 어, 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을 추려서 랜덤으로 추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 첫 질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사람 대상 연구 윤리랑 직접 관련은 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사의 정원을 늘려서 의료 보편화를 이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 현재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논쟁이 중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주 상당히 오랜 동안 의사 정원이 지금 동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환자 수, 1인당 인구 수를 비교를 해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굉장히 낮은, 아마 가장 낮을 거예요. 의사 수가, 의사 비율이.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건 뭐 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의사들이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생각은 이런 걸 거예요. 의사 정원을 늘리면 수요를 균분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고리타분한 생각인 것이죠.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러면 의료 서비스의 양이 절대적으로 양이 똑같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가 늘어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수요도 증가합니다. 당연히 증가해요. 그건 여러 가지 우리 사태들 통해서 확인된 바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의료비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의사 수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명분도 없고 또 결국 지켜지기도 어려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치과에서도 그런 뭐 논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치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별로 논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치과 의사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논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의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사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공중보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리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지만 저는 이제 의사들이 그 사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편협하고 근시안적이다 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서는요 지금처럼 그렇게 과거에 만들어진 시선을 가지고 미래를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수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개방적으로 어,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나는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질문이 나왔길래 그냥 그 답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이 한 두세 개 나왔는데요. 비윤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비윤리적 과정의 어떤 인체 실험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해도 되는가, 교과서에 적어도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인데요. 이거는 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과학적 지식이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많이 오해를 하는데 사람들은 예컨대 일본의 731 부대가 인체 실험을 통해서 뭐 습득한 그 자료들을 미국이 그 자료들을 미국에 넘겨주는 대가로 그 처벌을 면제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했던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뭐 과학적 지식이 그걸 통해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가보십시오. 그 731 부대가 인체 실험했던 곳에 가보면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 사람을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뭐 영하 몇 도 상황에서 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동상에 걸리고 뭐 어떻게 죽고 뭐 이런 걸 뭐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의학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 비윤리적이지만 과학 발전에 기여한 그런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학적 가치를 가지는 그런 지식을 생산해내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다른 문제예요. 과거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식을 알게 됐다. 그러면 그거를 교과서에 기록하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그런 건데 그건 사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환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과거에 그런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과학 지식을 위해서 뭐 해야죠. 사용해야죠. 마치 무슨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뭐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 뭐 이런 그과 같은 걸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생은 지금 이제 원격 진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화상으로 문진을 하고 처방을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허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옳으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 의사 정원의 문제랑 비슷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사협회가 이것도 원격 진료를 아주 극구 반대를 하고 있죠. 원격 진료하는 것을 아주 법조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IT 기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애플워치에서 우리는 심전도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 때문에 그래요. 그거 일종의 원격 진료로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다른 나라들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막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건데요. 이것도 좀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좀그 개방된 시선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만 하는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지금은 이미 전화상으로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거는 지금 이미 한시적으로 가능해졌거든요. 앞으로도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개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요. 어, 이중 눈가림을 통해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이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중 눈가림 또는 뭐 플라시보를 사용한 연구가 과연 윤리적이냐 하는 논의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플라시보라는 거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눈가림을 하지 않은 그런 실험은 또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모순이죠. 상호 모순적인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 문제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인체 대상 실험을 했을 때 모든 걸 동의했지만 중간에 그 피험자가 중단하고자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그럴 경우는 무조건 피험자의 말을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단하고자 할 때는 그건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되는 걸로 우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북한 얘기인데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약물과 의료기가 이제 북한에 지원되는데 그게 시장으로 유출돼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사실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했던 경험을 갖고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꽤 오래전에 제가 이제 개성공단의 진료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개성공단에 있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남측 노동자들을 위한 그 병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잠깐 진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 있으니까요. 그 북쪽 당 간부들이 남쪽 병원을 찾아와요. 병원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을 달라고 그래요. 처방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이제 처방을 해준다. 그럼 그걸 자기가 필요한 양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요구를 해요. 그럼 듣고 있으면 빤하죠. 저거 약 받아 가지고 가서 저거 어디 장마당에 내놓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거는 옳지 않으니까 그럼 주소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쨌든 간에 약이 저쪽에 들어가면 필요한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 그것이 정의로운 그 행동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주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판단, 두 개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후자 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냥 뭐 우리가 뭐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니까 필요한 대로 처방을 해줬던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쪽에 어떤 그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장마당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간 물건들이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법적으로 옳지 않은 건지 몰라도 그렇게 뭐 윤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풀려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가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죠. 요즘에 그 코로나에 관련돼서도 뭐 그런 이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치료제가 개발됐다. 뭐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조차도 무슨 뭐 주사를 소독제를 주사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갖고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런 기사들을 검증 없이 쏟아내는 이 가짜 기자들도 문제입니다. 그런 가짜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특히 과학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놀아나는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렇죠. 전문 기사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올바르게 연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질문요. 우리 그 요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그 확진자들의 그 이동 경로를 다 공개하는 것이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논쟁이 계속 있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을 소개하면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 내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들 중에서도 그것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윤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 가치의 손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는 그죠? 근데 우리는 비교적 잘 받아들이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무슨 뭐 전제적인 또는 독자적인 정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그거는 그들 스스로 한국에 오래 거주한 기자들의 입과 눈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반박이 얼마든지 가능했고요. 우리는 엄청나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민주적인 그런 개혁을 하고 있고 성공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건 우리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시선, 그건 다른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서양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아서 쫓아가게 급급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교과서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시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 뭐 그런 점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민주적인 가치, 민주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떤 권리의 침해라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관점보다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같은 거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가 우리 언론이 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 비판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언론은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동료 평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동료 평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올려준 글들 보게 되면 우리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 치과계에서도 동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프로페션이잖아요. 프로페션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 자율적인 그 통제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상황이 동료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동료라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뭐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로 봐서는 그렇게 서로 간에 평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직업군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할게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대충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